안녕하세요. 책안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지은이는 김혜남, 펴낸 곳은 메이분입니다. 이 책은 2015년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1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기념해 펴낸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책 속에서는 저자가 30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과 22년간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에 대한 소개를 드린 후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 되세요. 지은이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 1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다. 경희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인제대 의대 외래 교수이자 서울대 의대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김혜남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80만 부 베스트셀러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를 비롯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당신과 나 사이, 보이지 않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등 10여 권의 책을 펴내 130만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2006년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받은 바 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파킨슨병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겁부터 난다는 환자가 있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죠? 만약 일이 잘못되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의 간절한 표정을 뒤로하고 나는 말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조언을 해주실 수는 있잖아요. 만약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한다고 해보자. 그녀가 과연 그 일에 도전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몇 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든 잘 헤쳐나갈 테니 용기 내어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고 했다. 잘못된 길이라면 아예 내딛고 싶지 않은 그녀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몇 번 실패를 경험한 그녀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결정을 미룬 채 고민을 더해봐야 시간만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게 옳은 선택이든 아니든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가서 경험을 해봐야 자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그렇게 꼼짝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2001년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직후였다. 파킨슨병은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씨를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다. 어떨 땐 한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고생을 하기도 한다. 보통 파킨슨병에 걸리고 15년이 지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그저 약으로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불치병이라는 소리다. 의사다 보니 파킨슨병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병이 나를 찾아올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하필이면 꿈을 펼쳐보겠다며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누구나 열심히 살겠지만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소울메이트 같았던 친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몇 년을 방황했지만 결국 잘 버텨냈고, 첫 아이를 응급실 환자를 돌보는 도중에 유산하고는 절망에 빠졌지만 잘 이겨내어 두 아이를 낳았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너무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더랬다. 게다가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절망한 채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2014년 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와 강의를 하며 5권의 책을 썼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충실히 살아왔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힘쓴 덕에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고 사고력에도 문제가 없으며 우울증도 경미하다. 물론 몸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이 책도 쓸 수 있었다.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참 안 됐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어쩌다 한창일 나이에 몹쓸 병에 걸려 이런 고생을 하는가 안타깝다는 얼굴이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병이 이미 내 건강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고 앞으로 지적 능력까지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해 버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5분 넘게 걸린 적도 있고, 몸이 굳어버려 옆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동안 내내 아픈 건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고,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고통을 견뎌낸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산책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딸을 위한 떡볶이도 만들면서 내 일상을 즐긴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누군가 내게 물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고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고 싶다던 꿈을 병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 속상하지 않느냐고. 전혀 속상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지난 30년간 의사로 살았으면 됐다 싶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또 물었다. 아니, 그럼 아쉬운 건 없으세요? 후회되는 것도 없으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게 왜 없겠는가.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걱정이 별 도움이 안 되듯 후회 또한 별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인생을 너무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애썼다. 나 아니면 모든 게 잘 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환자를 돌보는 성취감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닥달하듯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이든 다 잘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방치해두었던 나 자신을 챙기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그런 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둔 일들을 하며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려고 애쓴다. 가끔 고통이 심할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괜찮다. 아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참 많다. 병 때문이기는 하지만 의사 일을 관두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중국어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진짜 끝내주는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고 서해, 남해, 동해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도 싶다. 이 책에 공개한 버킷리스트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엔 더 많은 리스트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아서인지 사는 게 재미있다. 앞으로 병이 다시 악화되어 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더라도 나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한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받은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 있다. 하나는 청개구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뭘 하려다가도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고 내가 하나 봐라. 심술을 부리며 일부러 안 하려고 든다. 어릴 적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해라 라는 엄마의 말에 에잇 안 해 하며 책을 덮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령을 받으면 그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이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가하면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 봐,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자율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적 욕구 중 하나다. 타인의 간섭과 침입을 막고 내 영역을 지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의사표현도 바로 싫어 혹은 안 해다. 갓난아이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입에 우유를 넣어주어도 고개를 돌리고 뱉어버린다. 자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자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게 하나도 제대로 안으라며 자지러지게 울어댄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이처럼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는 아이를 사회라는 테두리에 맞춰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한 통제를 받으면 자율성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 말을 잘 들어야만 칭찬과 사랑을 주는 타인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며 그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심지어 학교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가 시키고 사회가 시키고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며 두려워할 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남들의 눈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들면 통제 그 자체에 예민해진다. 존중받기는커녕 남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릴 적 부모의 강한 통제 속에 자라난 아이는 어른이 되어 통제받는 것을 유달리 못 견디는 경향을 보인다. 상담 시간에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겪는 고생담은 기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가 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들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곤 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엄하고 유난스럽기는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 살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진짜 걱정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1년 넘게 상담을 하는 내내 그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없었다. 늘 그들에게 당하거나 그들과 있으며 겪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밖에는요. 나는 그녀에게 그들의 역사를 읊는 대신 그녀 자신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이야기 말고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말고 그 와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녀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느라 정작 내팽개치고 버려두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진료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 그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친정과 시댁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해. 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다만 바뀐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친정 부모의 횡포와 시부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거절할 건 거절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휘둘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그것을 카페를 운영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다. 회사에 갈 때 즐겁고 재미있으면 입장료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대신 월급을 받는다. 그 대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가족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되고 만다. 하지만
내가 해주는 거다라고 마음먹고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고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라고 마음 먹어보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죽어도 웃어주는 짓은 못하겠다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까짓것 웃어주면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사 때문에 화를 내고 상사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고 그에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웃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히 이해한다. 비굴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사를 탓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설령 그 사람 때문일지라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라.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부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차라리 내가 엄마 환자였으면 좋겠다. 학창시절 아들과 딸이 가끔씩 푸념처럼 하던 말이다. 내가 환자 이야기는 잘 들어주면서 정작 집에 와서는 자신들의 이야기엔 귀 기울이지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는다는 것이었다. 요리사가 집에 와서 아무거나 시켜 먹는 거랑 똑같다면서.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에게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라는 말을 버릇처럼 해왔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서운했을까. 사실 사람들은 가깝지 않을수록 더 친절한 경향을 보인다. 가깝지 않다 보니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원하는 것도 참으면서 의견을 조율한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상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서로 다르다는 것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실망하는 일도 별로 없다. 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낸다. 서로를 잘 알기에 오히려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크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낯선 이에게 길을 친절히 알려주고 회사 팀원들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집에 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문다. 심지어 가족들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들지? 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내 병세가 악화되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혼자선 몸을 뒤척이지 못할 정도가 되자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다. 물론 간병인이 따로 있긴 했지만 팔순 노모가 딸의 병수발을 들게 된 것이다. 나는 고개를 못 들 만큼 죄송스러웠지만 솔직히 한편으론 무척 든든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거니까. 하지만 병간호가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어머니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의 부작용으로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아주던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꼬라지가 그게 뭐니? 어머니가 무심결에 툭 던진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것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나와 점점 지쳐가는 어머니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로, 작가로 성공을 거두어 자랑스러웠던 딸이 하루아침에 불치병 환자가 되어 제 몸 하나 못 가누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느껴지는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어쩌면 나는 아이처럼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원하는 건 뭐든 엄마가 해줘야 한다고 떼쓴 아이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은 나와 다른 욕구를 지닌 나와 엄연히 다른 존재이다. 그런데도 둘 사이의 경계를 무시하고 한 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상대에게 채울 수 없는 헛된 기대를 품게 된다. 그가 나만을 위해 존재하길 바라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길 바라며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예의를 지키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면서 조심스레 접근한다. 그러다 만남이 반복될수록 편한 사이가 되어 부끄러운 모습들도 서서히 드러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면 우리 마음속의 어린아이는 기뻐하면서 한층 성장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 기쁨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상대가 내 본 모습에 실망해 언제든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를 시작하게 된다. 나만 봐달라고, 내 얘기에 웃어달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달라고 끊임없이 조르는 것이다. 말 안 해도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달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상한다. 그렇게 상대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채워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처음 만났을 때의 조심스러움과 배려는 사라지고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가까운 만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무심코 휘두른 손이 상대를 핥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관계가 틀어져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의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 최선을 다한 나에 비해 상대방은 별로 애쓴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상대방에게 너 때문이야 라는 비난을 퍼붓기에 이른다. 남 탓, 내 탓을 하며 싸우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걸까?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고통스러운 관계를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걸까? 아니다. 방법이 있다. 서로 너무 큰 상처를 입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두면 된다. 거리를 두는 것은 아예 상대방에게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슬프지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고치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베이징 사범대학 교수 위단이 쓴 노노 심득에는 이런 말이 있다. 꽃은 활짝 피고 나면 시들 일만 남게 되고 달은 꽉 차게 되면 기울 일밖에 남지 않는다. 활짝 피기 전이나 꽉 차기 전에는 그래도 마음속에 기대와 동경이 있는 법이다. 친구나 가족의 관계도 모두 이와 같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만 확 트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두 사람이 친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자신을 열고 상대를 이해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친밀함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가까운 사이가 되면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하며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울수록 더 신경 쓰고 아껴야 한다. 상대가 모든 걸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을 핥힐 수 있는 말은 피하며 신뢰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족은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언제든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도 묵묵히 걸어갈 힘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친밀함이란 외로운 이 행성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니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 꽃이야말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내 무릎에는 지금도 어릴 적 놀다가 생긴 흉터가 10개도 넘게 남아있다. 그 흉터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비행기 낙하산 놀이를 하다 계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혀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베어 생긴 흉터. 이 안에는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모두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던 기억이 함께 묻혀 있다. 이 푸른 자국은 연필을 들고 뛰다가 넘어져 연필심이 박힌 흔적이고 그때 아버지는 연필심을 빼주며 나보고 조심성이 없다고 나무랐다. 무릎 가운데 지도처럼 남아있는 큰 흉터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에 화상 연고를 잘못 발라 생긴 것이다. 결국 상처가 곪아서 며칠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열이 펄펄 났다. 물론 아무 약이나 발랐다고 어머니에게 크게 혼나야만 했다. 어쨌든 흉터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들어있어 내가 살아온 과거를 증명해주고 있다. 어릴 적에는 흉에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과거를 거쳐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삶의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런데 몸뿐 아니라 내 마음에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흉터들이 산재해 있다. 어쩌면 내가 기억하기 훨씬 전부터 흉터는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 가족,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크기도 했고 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내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깨지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 아물던 상처가 덧난 적도 많았다. 그뿐이랴 상처 하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했다. 부끄러워서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흉터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상처를 입고 그것이 회복되어 흉터로 남고 다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아물어 또 다른 흉터가 되는 동안
나는 더욱 성장하면서 인생을 배웠다. 결핍과 상실로 인해 상처를 입고 때론 그것들을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때론 견디는 법을 배우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지 싶다. 그러므로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만일 몸과 마음에 감추고 싶은 큰 흉터가 있다면 더 이상 그 흉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럴수록 생채기만 더 날 뿐이다. 왜 상처는 벌써 아물었는데도 그 흔적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가? 내 딸 아이는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아이의 가슴에는 그때의 수술 자국이 길게 나 있다. 딸아이는 그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 흉터는 바로 내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징표란다. 어린 나이에 그 큰 수술을 견뎌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내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상처는 쓰라렸지만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이겨냈다. 흉터가 바로 그 증거이다. 흉터야말로 당신이 그만큼 용감했고 강인했음을 말해주는 삶의 훈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큰 상처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살아남은 당신 자신을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흔히 의사가 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종종 감사 인사를 듣게 된다. 선생님,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웃기도 하네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럴 때마다 내 대답은 한결같다. 실은 제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문제들을 이겨낸 거예요. 전 단지 당신이 마음속 갈등을 풀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당신은 이미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어쩌면 여러 가지 힘든 기억과 갈등 때문에 그 힘이 마음 한구석에 짜부러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그 힘을 되찾게끔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을 말한다. 상처가 난 자리에 새살이 돋듯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 탄력성.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살아남아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회복 탄력성 덕분이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살바토레 메디는 일리노이벨 전화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직원 43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때 직원들 대부분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이혼을 하거나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의 3분의 1은 그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강을 잘 유지했고 해고를 당한 뒤에도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얻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데 있었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위안을 얻으며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려 노력한다.
당신도 지금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신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또한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당신은 분명 자신을 추스른 다음 움직일 것이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껏 그래왔듯 당신 내부에 잠재돼 있던 놀라운 힘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다.